1945년 시점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지도는 일본군이 최대로 태평양에 진출했던 게 호주 바로 앞바다까지였습니다. 뉴기니아, 하와이 지역이었죠. 그러다 점차 미군에 밀리죠. 밀리는 과정에서 44년 말이 되면 필리핀도 미군이 차지합니다. 45년이 되면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합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일본 본토로 전선이 좁아지고 있는 시점이 1944년 말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때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이제는 본토가 전쟁터가 되는구나. 본토가 전쟁터가 되는 순간 조선은 어떻게 되지? 조선도 전쟁터가 될 것이다라고 일본군은 예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예상을 하느냐? 본토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한반도로 먼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키나와 이후에 큐슈나 한반도로 미군이 갈 거다. 그래서 동경을 공격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지도가 일본군이 그거를 예상하고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을 포함해서 작전 경계구역을 7개로 나눴습니다. 조선은 아예 독립된 경계구역을 나눈 거예요. 7개 가운데 조선을 포함한 이 작전을 일본은 황토, 수호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토 결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작전 준비를 해나갑니다. 이 작전 준비의 조선의 지휘부가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조선군 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조선군 사령부는 1945년에 이 본토 결전을 위해서 2월 달에 부대를 아예 2개로 나눕니다. 전투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와 그 전투를 임무로 하는 부대를 지원하는 부대, 그러면서 지역을 관리하는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조선군 자체가 제17방명군하고 조선군관구로 바뀌는 겁니다. 2개로 분리한 이 부대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있었는데 정면에 나와 있는 게 애초에 있다가 우측에 나와 있는 옆에 나와 있는 2 건물은 1940년대에 전쟁 수요가 늘어나니까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지휘부를 재편한 조선군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제 17방명군이 되겠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지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의 울산광역시로부터 부산, 진해, 여수, 목포, 전라북도 고창, 군산 이 지역에 미군이 가을쯤에 제주도 아니면 이 남서 해안을 따라서 상륙하지 않겠냐라고 일본군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무수히 많은 군사시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사시설을 세웁니다. 제가 군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돌아봤습니다. 동굴이 수백 개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얼마나 큰 동굴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연 동굴도 있고 시멘트로 동굴을 만든 지역도 있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한 회고 중에는 우리 부대가 여름에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한 동굴입니다. 어떤 동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름에 이 동굴 3개에 1개 연대병력이 들어갔습니다. 추워서 겨울 방한 옷을 입고 미리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시설의 규모가 큰 동굴들이 전국에 수백 개예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걸 언제 건설했느냐? 1944년에 45년에. 그럼 그걸 어떻게 건설했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조선들이 다 동원한 거죠. 강제로. 안 하면 때리고 굶기면서. 심지어 학생들 다 동원했죠. 그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 해고해 보면 강제 동원 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안가는 이렇죠. 육지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 대전, 충북 영동, 지금의 인천
인천의 부평, 조병창이 있었던 곳, 지금의 용산 그 일대 서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많은 시설지를 군사 시설지를 지어서 미군과의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이게 조선에서의 본토 결전입니다. 조선인의 강제동원해서 많은 시설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지가 부족하니까 아까 앞서 언뜻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역 전투병에서 배제된 징병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받지 못한 약 4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젊은 조선인들을 다시 다 징병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이걸 노동력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시설에 이들도 노동력으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에서 1945년은 병사 노무동원이라는 별도의 단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학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병사를 많이 노동력으로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상륙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조선에 2개 사단뿐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1944, 45년 지금부터 조선에 있는 일본군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45년 2월 달까지도 여전히 2개 사단 체제예요. 그런데 45년 2월 지나서부터 갑자기 병력이 급격하게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상으로도 8개 사단에 2개 여단이 늘어날 정도죠.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예요. 1944년에 제주도에 일본군 병력이 1000명가량 있었습니다. 45년 해방 당시에 미군이 측정해 봤더니 7만 5천 명이 있어요. 75배는 거예요. 그만큼 미군의 상륙에 대비해서 많은 병력이 동원됐고 시설지를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키나와가 함락되어지고 8월에 일본이 항복하지 않고 가을까지 버텼다면 제주도나 남서 해안은 아마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 현장이었을 거고, 그 전투 현장에 동원되어진 총자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선인들은 총알바지로 많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라는 게 오키나와 전투를 돌아볼 때 예상되어지는 역사적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45년 8월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일본군은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듯이 1945년 9월 2일 날 일본군 항복 사절단이 미군의 미주리오 함상에서 항복 조인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 지팡이를 쥐고 있는 사람은 윤몽길 의사의 32년에 홍쿠공원 의거 때 파편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한 상태에서 의족을 하고 저 지팡이를 짚고 있는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이 대표자로 해서 와서 항복 조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면 식민지 조선은 어땠냐라는 겁니다. 9월 8일 날 미군 본대가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소련군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미군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왜? 소련군은 8월 10일부터 두만강과 동해안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하면서 일본 천황이 항복하기 전에 상륙을 했거든요. 청진 같은 경우는 상륙작전을 해요. 그래서 실제 소련군 사상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한경도 지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1945년 9월 9일 날 지금의 경복궁, 당시의 조선 총독부 청사에서 조선의 마지막 총독과 미군 간의 항복 조인식이 있으면서 미군이 한반도를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미군이 진주하는 현황입니다. 9월 9일 날 항복 선언식이 있었고 일본군은 미군의 명령에 의해서 9월 15일 날까지 대전 이남 지역으로 전부 내려가라 라고 지시를 내려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군은 적극적으로 민간인보다 일본군의 본토로의 철수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이 되면 일본군 대다수는 부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38도선을 경계로 남에서의 미군에 의한 정책하고 북에서의 소련군에 의한 정책이 굉장히 달랐어요. 화면에 보시면 미군에 의해서 철수하는 일본군은 미군이 경계를 서서 보호를 해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포로가 폐잔병이 폐잔병 같지 않아요. 포로가 포로 같지 않아요. 그런데 38도 이북에 소련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일본군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몇 개 지역에 포로 수용소에 다 수용이 됩니다. 조선인조차도 수용이 됐습니다.
어떤 조선인 같은 경우는 소련군이 들어오자 바로 그냥 부대에서 이탈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일본인군이 항복했다는 이야기 듣고 이탈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소련군 장교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은 그 일본군 병사에 섞여가지고, 조선인 병사도 섞여가지고 시베리아까지 간 사람도 있었어요. 앞서 화면에 보여준 마이웨이는 그런 노몽환에서의 사례와 지금의 이 사례가 섞여져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에 가서 강제 노동했어요. 조선인 같은 경우는 1948년이면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북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북으로 갔고, 남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남으로 와서 인천에서 일정한 점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10월경이 되면 38도선 이남의 일본군은 거의 대부분 일본 본토, 특히 후쿠오카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배한 군대 같지 않은 군인들이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